코로나19로 가계의 평균 소비 성향이 역대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상하위 가구의 소득 격차도 큰 폭으로 벌어졌습니다. 코스피가 2달 만에 2,000선을 돌파했습니다. 불확실성이 여전하지만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탓으로 풀이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전월세 신고 의무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전입 신고를 못해 불이익을 받는 세입자들의 권리가 보호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가 경기도 평택 사업장에 국자외선 기반 첨단 파운드리 생산 시설을 구축합니다. 2030년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 목표에 한 발 더 다가섰다는 평가입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일부의 가계 소비 지출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또 상위 소득은 늘며 하위 소득자와의 격차는 더 벌어졌는데요. 정세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1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당 명목 소비 지출은 월 평균 287만 8천 원.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 준 것으로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크게 줄었습니다. 통계청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1분기 가계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의료와 신발 지출액은 28% 줄었고 교육이 26%, 오락과 문화가 25% 넘게 감소했습니다. 반면 생필품인 식료나 음료 그리고 마스크 같은 보건 분야의 지출은 10% 안팎으로 증가했습니다. 소득 격차도 심해졌습니다. 1분위 가구의 명목 소득은 월 평균 149만 8천 원인 반면 5분위 가구는 1,115만 8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위 가구의 소득은 6% 넘게 증가했지만 하위 20% 가구의 소득은 제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이 때문에 소득 격차를 뜻하는 균등화 소득 5분위 배율은 5.41배로 지난해보다 0.23배포인트 더 악화됐습니다. 한편 이러한 소득 격차 확대는 코로나19 영향이 직접 반영되는 2분기 이후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 3월 이후 2달여 만에 코스피가 장중 2,000선을 회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전거래일 대비 0.68% 상승한 2,003.20으로 거래를 시작하며 2,000선 회복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오늘 장 내내 아슬아슬하게 유지하던 2,000선은 장 마감을 앞두고 끝내 무너지며 전거래일 대비 0.44% 상승한 1,998.31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 주체별로는 기관이 3,902억 원을 순매도한 반면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2,904억 원과 770억 원씩 순매수했습니다. 금일 시장에서는 특히 그린 뉴딜과 관련된 친환경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주택임대차 신고제 실행 방안의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전월세 계약도 주택매매 계약처럼 신고를 의무화하겠다는 건데요. 앞으로는 전입 신고를 못해 불이익받는 세입자들의 권리가 보호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지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올해 말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해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9월까지 의무 신고해야 하는 임대료의 하한선, 시행지역 선정 기준, 과태료 기준 등을 정하는 연구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전월세 신고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월세 계약 신고가 필수가 아니라 일부에선 전입 신고 불가를 조건으로 임차인을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임대인들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임차인의 전입신고를 막고 난다며 전입신고를 받지 않음으로써 1가구 1주택을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사는 1인 가구는 최근 정부가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세대주지만 전입신고가 돼 있지 않은 탓입니다. 일각에선 시장이 법망을 피해갈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새로운 세원을 포착하겠다고 하는 과세당국의 행정과 연결이 돼버리면 사실은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전월세 신고제의 허점이나 한계를 찾아서 그 부분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유인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계에서도 집주인들이 임차인과 단기 계약을 하거나 세부담을 전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삼성전자가 경기도 평택시에 약 10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라인을 구축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불황에도 과감한 투자로 2030년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라는 목표 달성에 한 발 더 다가섰다는 평가입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삼성전자는 2021년 가동을 목표로 경기도 평택에 극자외선 EUV 파운드리 생산 라인을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투자는 지난해 4월 이재용 부회장이 2030년까지 133조 원을 투자해 시스템 반도체 1위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밝힌 반도체 비전 2030의 일환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번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을 밝히진 않았지만 증권업계에서는 10조 원 규모로 추정했습니다. 현재 삼성이 보유한 파운드리 생산 라인은 기흥 2개, 화성 3개, 미국 오스틴 1개 등 총 6개로 이번 평택은 7번째 파운드리 라인이면서 EUV 생산 라인으로서는 화성에 이어 2번째가 됩니다. EUV 노광 기술은 파장이 짧은 극자외선 광원으로 웨이퍼에 반도체 회로를 새기는 기술로 기존 공정으로는 할 수 없는 초미세 회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최첨단 반도체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기술인 셈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업계 최초로 EUV 기반 7나노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화성에서 5나노 제품을 양산한 뒤 내년 평택 파운드리 라인도 가세할 예정입니다. 현재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은 대만의 TSMC가 압도적인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삼성이 2위 자리에서 추격하는 양상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최근 코로나19 여파와 반도체발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도 지속적인 투자를 강조하며 시스템 반도체 1위 달성을 위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번 평택 투자와 관련해 어려울 때일수록 미래를 위한 투자를 멈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 속에서도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경영진과 실무진들에게 전달한 겁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서울의 아파트값이 8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강남권 일부 단지에선 급매물이 소화되며 호가가 오르는 모습인데 매수 또 매도자 간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며 거래로 이어지진 않는 분위기입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와 동일한 0.04% 하락했습니다. 송파구 잠실 주공 5단지 전용 76제곱미터는 지난주 19억 4천만 원에서 19억 5천만 원 사이였지만 이번 주엔 19억 5천만 원에서 20억 원으로 최대 6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음마아파트 전용 76제곱미터도 지난주 18억 원에서 18억 5천만 원 사이에 호가를 기록했는데 이번 주엔 18억 5천만 원에서 19억 원으로 뛰었습니다. 다만 호가만 올랐을 뿐 추격 매수세가 붙지 않아 거래는 주춤한 상황입니다. 강북 지역에서는 마포와 용산, 성동구 등 마용성 지역의 약세가 이어졌고 노도강으로 불리는 노원, 도봉, 강북구 역시 약세가 계속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의 교통을 개선하기 위해 지하철 5호선 하남시청역에서 서울 송파 방면으로 연결되는 도시철도를 건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토부는 1조 5,400억 원을 투입해 2028년도까지 송파 하남 도시철도를 건설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구체적 노선 방향이나 정차역 위치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3호선 종착역인 오금역과 연결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지만 9호선 등 인근 다른 노선에 연결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과천지구에선 위례 과천선 연장 등에 7,400억 원을 투자합니다. 국토부는 기존에 추진 중이었던 8호선 복정역과 4호선 경마공원역을 잇는 위례 과천선에 과천지구 서남쪽에 있는 정부 과천 청사역까지 5km 구간을 추가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그룹이 자체 화장품 브랜드를 만드는 등 백화점과 패션업체 화장품 사업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은 스킨케어 브랜드 오노마를 출시하고
현대백화점 그룹의 계열사 한섬은 클린젠 코스메슈티칼 지분을 인수하며 화장품 사업 진출을 본격화했습니다. 헤지스, 에블린, H&M 등도 잇따라 화장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업계의 이런 움직임은 정부의 K-뷰티 지원 정책과 남성용 화장품 시장의 확대 등으로 성장 동력이 있는 화장품 사업을 통해 돌파구를 찾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12월 본격 출시된 KB국민은행의 모바일 서비스 리브M이 6개월 만에 가입자 6만 5천 명을 돌파했는데요. 알뜰폰 업계에선 리브M의 성장이 달갑지 않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 리브M이 공격적인 가격 할인 마케팅으로 빠르게 몸집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뜰폰 업계는 리브M이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시장을 잠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4월 국민은행을 금융규제 샌드박스 기업으로 지정했고 국민은행은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기존의 금융 업무에서 벗어난 통신 사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문제는 금융위가 국민은행의 사업 승인을 할 때 금융과 통신을 융합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들 것을 기대했는데 막상 금융통신의 혁신은 없고 저렴한 요금제만을 앞세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KB 리브M은 현재 통신과 금융 어느 쪽에서도 규제를 받고 있지 않아서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업계 생태를 좀 교란하는 요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알뜰폰 가입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LTE 무제한 요금제는 기존 통신사로부터 3만 2천 원대 망도매 대가를 지불하는데 리브M은 LTE 무제한 요금제를 2만 2천 원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망사용료보다 요금제가 싸기 때문에 1년이면 가입자 한 명당 13만 원가량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거대한 자본으로 가격 경쟁만을 하고 있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리브M 관계자는 리브M이 하고 있는 할인 요금제는 고용량 요금제로 알뜰폰 사업자가 아닌 통신 3사 고객을 노리고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금융상품과 결합한 요금제를 만들기 위해 연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지난 3월 말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이에 보험사들도 운전자 보험 신상품을 내놓고요. 가입자도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금융팀 유민호 기자와 오늘 이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처벌이 지금 강화가 됐어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운전자 보험 가입자 수가 늘어났는지 궁금한데 늘어났습니까? 네, 고3 학생들이 순차적으로 등교를 시작하면서 이 코로나19로 굳게 닫혔던 교실이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 예. 다시 크게 번지지 않는다면 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 이러면 4달 초 개학이 이뤄질 예정인데요. 이에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바로 운전자 보험입니다. 실제 3월 말 바뀐 법이 시행되면서 운전자 보험도 가입이 급증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4월 운전자 보험 판매량은 83만 건을 기록했는데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평균 판매 건수가 34만 건인데 2.5배 정도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 보험업계에선 특정 상품의 판매량이 이렇게까지 증가한 건 이례적이란 분위기라 그런 반응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저희가 그 그래픽 화면으로도 보여드렸다시피 급증했습니다. 그래프가 확 올라간 거를 확인을 하셨고요. 스쿨존 사부에 대비해서 결국에는 운전자 보험을 새로 많은 분들이 드셨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자동차 보험이랑 좀 다른 건가요? 네, 당연히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자동차 보험도 교통사고 시 발생하는 형사금이나 이 벌금을 보장해준다 좀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 좀 있는데 이 자동차 보험이 아니라 말씀드린 운전자 보험이 교통사고로 발생하는 형사적 책임을 보상해주는 상품입니다. 예. 이 교통사고가 나면 크게 형사적 책임, 민사적 책임이 발생하는데 상대방 차량 수리비 등 민사적 손해배상은 자동차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고 앞서 말한 형사적 책임을 이 운전자 보험이 보장해주는 겁니다. 여기에 면허정지 취소 등 행정적 책임에 따른 피해도 운전자 보험의 보호 범위 안에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그런 상품이고 운전자 보험은 선택 가입 사항입니다. 예.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보험업계가 최근에 많이 어려웠잖아요. 보험업계 그렇죠. 입장만을 딱 놓고 보자면 운전자 보험 시장이 확대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로 맞습니다. 표현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 운전자 보험을 좀 개선한 신상품들이 출시되고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이 처벌이 엄해진 것 중 하나가 예. 바로 벌금입니다.
일단 스쿨존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나서 어린이가 사망하는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징역 1년에서 15년, 벌금은 최대 3천만 원까지 부과할 수가 있는데 이 보험사들은 형사합의금과 벌금 보장 한도를 확대하거나 새로운 담보를 추가한 신상품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주요 손보사들이 일제히 운전자 보험 벌금 최대 보장 한도를 3천만 원까지 늘렸고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주거나 보험료를 대폭 낮추는 등 이런 방법으로 소비자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최근 KB손해보험은 필요할 때마다 하루 단위로 가입할 수 있는 초단기 운전자 보험을 내놨는데요. 이 상품도 벌금 보장 한도를 최대 3천만 원까지 늘린 게 특징입니다. 렌터카나 공유 차량 이용하는 그 소비자를 겨냥한 상품인데 직접 관계자 설명 들어보시죠. 최근 공유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있는 고객들이 자신이 필요한 만큼만 가입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KB손해보험은 기존에는 1년 이상 보험 가입이 가능했던 운전자 보험을 최소 1일, 길게는 7일까지 이제 보험 가입이 가능한 보험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네, DB손해보험도 업계 최초로 전치 6주 미만 사고에도 형사 합의금을 주는 상품을 선보이는 것처럼 이 시장을 둘러싼 보험사 간 상품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예. 일단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스쿨존에서 잘 지켜서 사고가 안 나도록 해야 하는 것인데 이제 부득이한 경우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상품들이 많이 나왔고요. 네. 신상품이 있다라고 들어봤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상품을 여러 개씩 가입해도 되나 이런 점들도 나올 것 같고요. 네, 우선 중복 가입은 절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이 두세 개씩 운전자 보험에 가입한다고 해서 보상이 그만큼 많이 되는 건 아닌 건데 이 실제 비용만큼만 했어도 900만 원씩 나눠서 이렇게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벌금 보장 한도를 늘린 상품 하나를 가입해 두는 게 비용을 아끼는 방법인데 이미 들어든 운전자 보험을 해지하고 새롭게 드는 것도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이 금감원은 최근 일부 보험 대리점에서 이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좀 이렇게 좀 주의를 좀 줬는데 보험을 깨면 이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사에 문의해서 이 벌금 한도 증액 등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만기 환급금이 있는 상품과 순수 보장형 상품을 두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만기 시 매달된 보험료를 돌려주는 상품은 이 사업비 등 적립보험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상품보다 2배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이 금감원은 순수 보장형 상품이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좀 덧붙였습니다. 예. 주의해야 할 점들 하나하나 좀 짚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이 운전자 보험이 모든 것들을 다 보장해주진 않을 것 같아요. 보장하지 맞습니다. 않는 부분 있죠. 네, 운전자 보험은 피해자의 사망이나 중상해, 이 중대법규 위반 등 이런 것들을 좀 보장하는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대법규 위반 가운데 사고 후 도주, 즉 뺑소니 같은 거나 예. 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고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운전자 보험 가입해서 예상치 못한 사고를 좀 대비하는 것도 중요한데 역시 스쿨존에선 제한 속도 시속 30km를 꼭 준수하시고 이 주의 깊게 차량을 모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자, 오늘은 최근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봤습니다. 유민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8세기) 중반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의 원동력은 바로 화석연료인 석유와 석탄이었고요. 자, 이것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생산성은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경제에 엄청난 호황을 맞이했고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제적 부를 쌓았는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늘날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위험이 생겨났다는 거죠. 바로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가 가져오는 경제적 피해가 과연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외도의 반기성 센터장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온실가스 얘기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온실가스가 무엇인지 먼저 설명을 들어볼까요? 온실가스에서는 지구에서 그 방출하는 열을 대기 중에서 붙잡아서 예. 지구의 평균 기온을 상승시키는 물질을 말하죠. 예. 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에너지 파장은 굉장히 짧은 단파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대기를 통과해서 지표면까지 들어오거든요. 근데 지표면에서 우주로 에너지를 내보낼 때는 온도가 낮아서 파장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장파장, 파장이 긴 것은 온실가스를 통과해서 나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온실 안의 효과와 비슷하다고 해서
온실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온실가스의 대표적인 물질로 이산화탄소, 메탄, 또 아산화질소, 수화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의 6가지가 있는데요. 예. 이 중에서 이제 화석 에너지를 태우면서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전체 온실가스 중에 76%로 가장 많다 보니까 기후변화를 가져오는 핵심 물질이 됩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중요한 해법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어떻게 줄이느냐, 이것이 관건이 되는 것이죠. 예. 굉장히 6가지나 있었네요. 온실가스를 일으키는 게.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중점적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많이 배출되다 보니까 기후변화 더 심해졌다 이런 얘기가 있죠. 정말 심각합니다. 예. 우리가 그 기후변화로 인해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지구는 뭐 재앙으로 얼룩졌다고 봐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2019년에 그 북극권의 산불이라든가 슈퍼 허리케인, 극심한 홍수, 가뭄, 기아에 이어서 대규모 환경재앙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아마존 대형 산불이 이어졌고요. 예. 2020년 들어와서도 호주 대형 산불, 또 동아프리카와 중동의 메뚜기떼 재앙, 그리고 전 세계에 창궐한 코로나19 등이 있죠. 자, 이 모든 것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발생했거나 혹은 증폭된 현상들입니다. 네네. 사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창궐은 산업체 가동 중단, 또 이동 제한 등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다가 푸른 하늘 또 맑은 공기를 선사해 주긴 했어요. 그러나 세계기상기구는 대기 오염 및 이산화탄소 감소는 일시적일 뿐이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많이 진정된다면 수많은 나라들은 경제 회복을 해서 더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공정을 가동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발생할 것이라는 아주 우울한 전망이죠. 지금도 심각한데 이제 앞으로 다시금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많이 나타난다면 지구 미래는 너무 암울한 거 아닙니까? 사실 지난번에 제가 보도를 보면서 정말 예. 아주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요. 네. 중앙아시아는 거대한 내륙엔 아라레가 있습니다. 이 아라레는 오랫동안 건조한 초원지대에 젖줄 노릇을 해왔는데 기후변화와 인구 증가로 수온이 마르면서 바다의 규모는 급속히 줄어들어 지금은 너무 초라한 그런 지경이더라고요. 예. 세계기상기구는 올해 전 세계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1.1도 상승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네네. 좀 많은 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야, 뭐 1도 상승한 거 그렇죠. 같고 그럴 수 그러느냐. 있죠. 예. 근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지구 평균 기온 단 1도의 상승만으로도 세계 곳곳에 해수면 상승, 기상 이변을 일으키기는 아주 충분하다는 것이죠. 네. 해빙의 그 여름철 최소 면적도 1979년 이후부터 10년마다 13.3%씩 현재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온 상승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심각한 기상재난을 가져오는데요. 또 기상재난뿐만 아니죠. 식량난, 생태계 파괴, 또 생물종, 멸종들도 발생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피해를 줄 텐데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이제 2019년에 그 영국의 기독교 구호단체죠. 예. 크리스천 에이드라는 이 단체가. 구호단체가 발표한 그 보고서 비용. 그 보고를 보면은 기후 붕괴의 해에 따른 계산이죠. 비용 계산이죠. 네네. 이 내용에 따르면 2018년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재앙이 발생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인명피해와 수백억 달러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 이들이 주장을 했는데요. 네네. 이들의 경제적 피해 중에 가장 큰 것으로 뽑은 것이 바로 미국과 서인도제들을 강타했던 슈퍼 허리케인 플로렌스와 마이클입니다. 플로렌스는 우리 돈으로 약 20조 원, 마이클은 우리 돈으로 약 17조 5천억 원 정도로 태풍 2개가 미국에 준 피해액이 37조 5천억여 예. 더고요. 또 이들은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로 약 23조 원, 유럽 폭염으로 9조 원, 일본의 홍수와 폭염으로 15조 원, 중국의 홍수로 10조 원, 호주의 가뭄으로 9조 7천억 원이 정도 되는 이 엄청난 경제적 피해가 있었다고 발표를 했죠. 예. 또 이외에도 아프리카 가뭄이라든가 한국의 폭염 등 액수는 이 정도 되지는 않았지만 예. 사실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세적인 노력이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 변화 그리고 그것들이 가져오는 경제적 피해까지 오늘 자세히 들어봤고요.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고강용입니다. 먼저 위성 영상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오늘 아침 서울이 10도 안팎에 머물며 다소 쌀쌀하게 시작했는데요. 오후에는 22도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따뜻한 상태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대구가 13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서울이 25도, 대전은 26도, 대구는 24도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지겠는데요. 외출하실 때 입고 벗기 편한 겉옷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중부지방은 구름 많거나 곳곳으로 흐려져 비가 오기도 하겠는데요. 강원 영서는 오후부터, 서울과 경기 북부는 저녁부터 밤사이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리는 비의 양은 5mm 내외로 많지 않겠고요. 모레 새벽에 대부분 개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오전 한때 서울 경기를 포함한 중서부와 전북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는데요.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춘천 12도, 청주 15도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수원과 청주 25도까지 오르며 다소 덥겠습니다. 동해안 강릉과 울진의 아침 기온 11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17도 안팎에 머물며 선선하겠습니다. 남부지방 아침 기온 부산 13도, 광주 14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 제주가 23도, 전주는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서해상은 흐려져 오후에 비가 오겠고요. 물결은 서해상과 동해상에서 최고 2.5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일요일에도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마칩니다. 고맙습니다.